실을 하게. 임미현의 아침 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비핵화를 전제로 한 대북 제재 완화를 공식 요청했습니다. 미국 국방부는 남북 철도도로 연결과 관련해 남북 그리고 북미 정상회담의 정신을 고려해 정전협정 이행을 준수하겠다는 원론적 입장을 내놨습니다. 임종원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검찰 조사를 마치고 오늘 새벽 5시쯤 귀가했습니다. 임 전 차장은 기억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립유치원의 회계 비리를 막기 위해 국가가 지원하는 예산을 보조금 명목으로 바꿔 횡령죄 처벌이 가능하도록 법 개정이 추진됩니다. 지난달 규모 7.5의 지진이 강타한 인도네시아 팔루 지역의 피해 복구가 더디기만 합니다. 국제사회의 긴급 구호 현장을 CBS 기자가 직접 취재했습니다. 서울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에서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단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세먼지는 낮부터 점차 해소되겠습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6일 CBS 아침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프랑스를 국빈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어젯밤 마크롱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문 대통령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인 프랑스에 비핵화를 전제로 한 대북 제재 완화를 공식 요청했습니다. 파리에서 박지원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 시간으로 어젯밤 10시 20분부터 열린 에마뉴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대북 제재 완화를 공식 언급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마크롱 대통령에게 북한의 비핵화가 되돌릴 수 없는 단계에 왔다는 판단이 서면 유엔 제재 완화를 통해 비핵화를 더욱 촉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이런 역할을 해달라고 공식 요청했습니다. 실제로 정상회담 뒤 공동 기자회견에서 문 대통령은 한반도 비핵화를 평화적인 방법으로 이뤄나가자는데 마크롱 대통령도 공감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우리는 한반도에 남아있는 냉전의 잔재를 완전히 걷어내야 한다는 데에도 뜻을 같이 했습니다. 우리는 판문점 선언과 센토사 합의의 역사적 의미에 공감하고 프랑스는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5개 나라 가운데 하나로 지난해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시험 발사 등 각종 도발에 강력한 대북 제재 카드로 맞섰습니다. 비핵화를 전제로 하긴 했지만 문 대통령의 대북 제재 완화 요청은 향후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더욱 속도를 붙이기 위한 동력 확보 차원으로 풀이됩니다. 이에 대해 마크롱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성공할 수 있도록 끝까지 지원하고 또 동반자가 되겠다고 화답했습니다. 하지만 대북 제재 완화 요청에 대해서는 국제사회 제재라는 원칙이 존재하는 만큼 북한이 먼저 구체적으로 핵과 미사일 폐기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문 대통령은 한불 비즈니스 포럼 참석 등의 일정을 마치고 한국 시간으로 내일 새벽 다음 순방지인 이탈리아로 이동합니다. 파리에서 CBS 뉴스 박지원입니다. 남북이 고위급 회담에서 이르면 다음 달 말 철도와 도로 연결 착공식을 갖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비무장지대를 관할하는 유엔사와의 협의가 관건이 될 전망인데요. 미 국방부는 남북 그리고 북미 정상회담의 정신을 고려해서 정전협정 이행을 준수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내놨습니다. 워싱턴 장규석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남북은 어제 판문점에서 고위급 회담을 열고 이르면 11월 말에 철도, 도로 연결 착공식을 진행하고 현지 공동조사도 이달 하순부터 착수할 방침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군사분계선 통행이 필요하고 비무장지대를 관할하는 유엔 사령부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미국 자유아시아 방송이 남북 고위급 회담 내용과 관련해 미 국방부에 논평을 요청했는데요. 미 국방부는 크리스토퍼 로건 대변인 명의로 고위급 회담 합의의 개별 사안이나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 일일이 논평을 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유엔 사령부는 현 상황에서 남북 그리고 북미 정상회담의 정신을 고려하면서 정전협정을 준수토록 할 것이라며 원론적인 입장을 내놨습니다. 또 유엔군 사령부는 한국 국방부와 긴밀한 협력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부분은 유엔사와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는 어제 조명균 통일부 장관의 발언과 같은 맥락이어서 지난 8월에 유엔사의 승인 거절로 무산됐던 철도 북측 구간 공동조사를 위한 방북이 승인될지 주목됩니다. 한편 미국 국무부는 남북 고위급 회담에 대한 언론의 논평 요청에 남북 관계와 북한 비핵화는 함께 진전되어야 하며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를 완전히 이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우리 시간으로 어젯밤 백악관에서 기자들을 만나 북한 문제는 복잡하다면서도 북한과는 관계가 좋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워싱턴에서 CBS 뉴스 장규석입니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해서 임종원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검찰의 밤샘 조사를 받고 오늘 새벽 귀가했습니다. 임 전 차장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오해를 적극 해명하겠다는 당초 입장과는 달랐습니다. 보도에 김승모 기자입니다. 국민 여러분께 죄송합니다. 그리고 제기된 의혹 중 오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해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검찰에 소환된 임종원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밝힌 입장입니다. 하지만 실제 조사에서는 상당 부분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적극적인 해명보다는 소극적인 대응에 그쳤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인데 법조계에서는 최소한의 방어권 논리를 택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불명확한 사실관계를 해명하다가 수사에 빌미를 제공하는 것보다 이후 재판에서 유무죄를 다투는 게 유리하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입니다. 또 구속영장이 청구됐을 때 범죄 혐의를 다툴 필요가 있다는 주장과 자신에게 모든 책임을 지우는 게 부당하다는 점도 우회적으로 드러낸 것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일각에서는 임 전 차장의 이런 진술이 검찰의 윗선 수사 계획에 차질을 빚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하지만 검찰은 수사 착수 이후 확보한 증거물과 관련자들의 진술을 바탕으로 임 전 차장의 혐의 입증은 물론 양 전 대법원장 등 윗선 수사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임 전 차장을 둘러싼 혐의가 방대한 만큼 몇 차례 더 소환 조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CBS 뉴스 김승모입니다. 일부 사립유치원의 비리가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1년에 2조 원이 넘는 나랏돈이 사립유치원에 지원되지만 이 돈이 지원금 명목이다 보니 횡령을 해도 처벌이 어려운 현실입니다. 이에 따라 유치원에 지원되는 예산을 보조금으로 바꿔 횡령죄 적용이 가능하도록 법 개정이 추진됩니다. 김영태 기자입니다. 유아교육법상 누리과정을 지원하는 국가 예산은 지원금 명목으로 교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보조금 형태로 바꾸는 내용의 법률 개정이 추진됩니다. 유치원의 학부모 부담금은 사립학교 경영자의 소유라서 횡령죄를 묻기 어렵습니다. 기존 판례는 누리과정 지원금을 학부모 부담금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원금의 경우 사용하는 과정에서 유치원 원장이 부정을 저질렀더라도 환수가 불가능하고 처분도 어려워지는 셈입니다. 하지만 이를 보조금 성격으로 바꾸면 횡령죄에 대한 처벌이 가능해집니다. 박용진 의원입니다. 보조금은 횡령죄에 해당이 되죠? 예, 보조금은 되죠. 지원금을 횡령죄로 처벌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더라도 이거는 국회에서 법 개정을 할게요. 예, 그렇습니다. 법 개정을 해야 되고요. 국회 교육위원회 박용진 의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유아교육법을 비롯해 사립학교법과 학교급식법 개정안 검토서를 국회 법제실에 제출했습니다. 개정안은 비리를 저질러 적발된 유치원과 원장의 실명을 공시하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또 유치원이 회계 비리를 저지르고도 이름만 바꿔서 다시 유치원을 차리는 일이 없도록 설립자나 원장이 징계를 받으면 일정 기간 다시 개원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CBS 뉴스 김용태입니다. 지난달 28일 인도네시아 팔루 지역에 규모 7.5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수천 명이 숨지고 수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지만 복구는 유연하게만 합니다. 한국교회 봉사단과 한국교회 총연합이 현지를 방문해서 긴급 구호 활동을 펼치고 있는데 그 현장을 이순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인도네시아 팔루 페토보 지역에 사는 이르판 씨는 지진과 쓰나미가 발생했던 지난달 28일을 잊을 수 없습니다. 여느 때와 다름없이 집에서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던 중 갑자기 천둥치는 소리와 함께 집안이 무너져 내려 옷가지를 챙길 틈도 없이 가족과 함께 몸만 빠져나온 겁니다. 집 안에 있다가 땅이 갈라지는 걸 보고 도망을 갔습니다. 그 다음에는 반대편 땅이 마치 파도가 치는 것처럼 무너져 내려앉았습니다. 올해 17살인 사리 역시 지진이 발생하자마자 나무 위로 올라가 겨우 목숨을 건질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지진이 오후 5시쯤 발생했는데 제가 현장을 빠져나온 시간이 다음 날 새벽 1시였습니다.
천만다행으로 목숨만 건진 주민들은 살던 지역 인근에 천막을 쳐놓고 하루하루를 버텨내고 있지만 먹을 것과 입을 것 모두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게다가 90% 이상의 가게들이 문을 닫아 팔루 시내 기능도 사실상 마비되면서 생필품 구입도 불가능합니다. 설상가상으로 곧 우기까지 앞두고 있어 전염병 확산마저 우려되고 있습니다. 긴급재난구호단체의 도움이 절실하지만 인도네시아 정부가 지진 현장에서 구호활동을 펼쳐온 해외 긴급재난구호팀의 철수를 명령하면서 팔루로의 접근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교회 봉사단과 한국교회 총연합이 팔루 지역을 찾아 긴급 구호활동을 펼쳤습니다. 이 동네는 400여 명의 주민이 살고 있었는데 이번 지진으로 피해를 많이 입었습니다. 한국에서 이렇게 도와주셔서 마을 이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국교회 봉사단의 한 관계자는 지진 복구는 오랜 시간 걸려야 가능하다며 한국교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기도를 당부했습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 제천과 밀양 등 연이은 화재 참사에도 불구하고 주요 시설의 소방 점검이 여전히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규제 완화를 이유로 도입된 건물주의 이른바 셀프 점검과 미리 점검 일정을 알려주는 소방당국의 사전 통보가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준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화재 참사로 29명의 목숨을 앗아간 제천 스포츠센터의 화재 안전 점검을 책임졌던 사람은 소방당국이 아닌 건물주의 아들이었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인 민주당 홍익표 의원입니다. 제천 화재로 많은 인명 사망이 있었는데요. 여러 가지 요인 중에 하나가 건물주 아들이 소방 점검을 하면서 소방 관리가 부실했다는 것도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당시 점검 결과에는 비상구 폐쇄, 스프링클러 기능 폐쇄 등 주요 화재 원인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이 소화기 충압 부족 등 사소한 내용만 적혀 있었습니다. 현행 소방법은 다수가 출입하는 건물의 경우 건물주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자체 검사를 하거나 민간 소방시설 점검업자에게 점검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소방 인력으로는 도저히 소방 안전 점검 수요를 감당할 수 없다 보니 규제를 완화한 것입니다. 이러다 보니 제천 참사처럼 점검이 부실하거나 지적사항을 고의로 축소하는 등의 문제가 있더라도 이를 알아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 하나의 문제점은 점검 일정을 미리 알려주고 시작하는 소방당국의 안전 점검 관행입니다. 8명이 숨진 고양시 터미널 화재, 52명이 숨지거나 다친 동탄 뽀로로파크 화재, 모두 방재시설을 점검 때만 켜놓고 평소에는 꺼두고 있다가 일어난 참사였습니다. 이런 부실한 점검 관행 탓에 주유소와 유류 저장소 등 26,385개에 이르는 전국의 위험물 시설에 대한 소방검사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검사 결과 문제점이 적발된 건수는 1,005건으로 전체 시설의 3.8%에 불과했습니다. CBS 뉴스 이준규입니다. 요즘 점심 풍경을 담아보는 CBS 기획 보도입니다. 오늘은 한 손에는 마우스, 다른 한 손에는 젓가락을 듣고 회사 컴퓨터 앞에서 점심을 때우는 샐러리맨들의 이야기를 박희원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서울 광화문 인근에서 컨설턴트로 일하는 진대화 씨는 일주일에 적어도 서너 번은 점심을 배달시켜 먹습니다. 일하면서 먹는 점심이라는 뜻의 워킹 런치, 책상에서란 뜻의 알데스코처럼 진 씨 같은 바쁜 직장인들이 사무실에서 급히 먹는 점심을 뜻하는 신조어도 생겨났습니다. 진대화 씨입니다. 외국 전문가랑 인터뷰를 많이 하게 되고요. 시차가 좀 안 맞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 점심시간이 해외에서는 쉬는 시간일 수가 있어서 그때 위주로 인터뷰를 하게 될 경우에 워킹 런치를 하게 되고 맛집이나 이런 데서 배달 음식을 좀 시켜 먹는 편이에요. 배달 음식 어플 배달의 민족이 집계해봤더니 평일 점심시간대 사무실 밀집 지역에서 주문한 패스트푸드와 분식 배달 건수는 최근 3년 동안 해마다 약 2배씩 늘고 있었습니다. 서울 기준 2016년 45만여 건, 지난해 95만여 건, 올해 185만여 건입니다. 현재까지는 강남구 배달 건수가 가장 많은데 주목할 점은 최근 3년 동안 광화문 일대 배달 증가율이 2.6배에 달한다는 점입니다. 여의도도 2배 넘게 주문량이 늘어 사무실 밀집 지역의 점심시간 배달 건수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는 지표입니다. 배달의 민족 운영업체 관계자입니다. 점심시간이 많이 늘고 있거든요. 이게 꾸준하게 집계수가 저희도 나오는 거를 보면 그렇게 유지를 할 수 있겠죠. 점심시간에조차 책상 앞을 떠나지 못하고 해결하다 보니 소화가 잘 될 리 없습니다. 투자회사에서 일하는 김진현 씨입니다.
일주일에 3번에서 4번 정도 배달을 시키는 경우가 많고 10분에서 15분 정도 빨리 먹고 일을 바로 시작할 수 있는 음식들을 많이 시키게 되고요. 쫓기면서 먹다 보니까 소화도 잘 안 되는 것 같고 부작용이 좀 있는 것 같고요. 책상 앞 배달 음식, 샐러리맨의 생존과도 같은 점심 풍경입니다. CBS 뉴스 박희원입니다. 히말라야를 등반하다 숨진 김창호 대장 등 한국 원정대원 5명의 시신이 내일 오전 인천공항에 도착합니다. 외교부는 사망자 시신은 유가족의 결정에 따라 내일 오전 5시 5분 인천공항에 도착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은 간추린 소식을 서현미 아나운서가 전해드리겠습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10월 말이나 11월 초에 러시아를 방문할 것이라고 러시아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이 매체는 복수의 한국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11월 6일 미국 중간선거 이전에 모스크바나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북러 정상회담이 열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국회의원 연맹 총회에 참석해 북한 대표인 리종혁 최고인민회의 대의원과 면담했습니다. 문 의장은 현지 시간으로 어제 제네바 캄펜스키 호텔에서 리 의원을 만나 남북 국회회담 일정과 국회 차원의 남북관계 진전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벤츠 딜러사인 더클래스 효성이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 배우자의 차값을 40% 이상 할인해줬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어제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에서 정의당 추혜선 의원은 더클래스 효성이 지난해 1월 말 변양균 전 정책실장의 배우자에게 7,800만 원짜리 차량을 41.6%나 할인해줬다며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동덕여대 등 공공장소에서 알몸으로 사진을 찍은 뒤 트위터에 올린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종암경찰서는 음란물 유포와 건조물 침입 혐의로 28살 박모 씨를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박 씨는 지난 6일 서울 동덕여대 캠퍼스에서 나체 사진을 촬영한 뒤 트위터에 게시한 혐의를 받습니다. 러시아 함선 돈스코이오를 내세워 투자 사기 의혹을 받는 신일해양기술 관계자가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서울 남부지법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신일그룹 돈스코이 국제거래소 사내이사 허모 씨와 신일그룹 전 사내이사 김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오늘부터 통학버스의 어린이 하차 여부를 확인하는 장치 설치가 의무화되고 운전자는 어린이의 하차 여부를 확인할 법적 의무를 갖게 됩니다. 정부는 오늘 개정 도로교통법을 공포하고 앞으로 6개월간 통학버스 운전자나 유치원, 어린이집에 하차 확인 장치 설치 준비 기간을 설정했습니다. 준비 기간이 끝나는 내년도 4월 17일부터 설치 의무를 어긴 운전자는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를 내야 합니다. 지금까지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오늘의 뉴스픽. 화요일 홍 기자의 쏘와십니다. CBS 노컷뉴스가 직접 고른 경제 뉴스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경제부 홍영선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뉴스 가지고 이야기해 볼까요? 네, 오늘은 경제 뉴스의 꽃이죠. 주식 투자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특히 투자 자문에 대한 건데요. 이 중에서도 유사 투자 자문 업체의 비밀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유사라는 말이 붙어 있는데 네. 그냥 투자 자문 업체와는 어떻게 다른가요? 네, 쉽게 말해서 사설 투자 정보 제공 업체 정도로 보면 될 텐데요. 정식 투자 자문 회사가 까다로운 조건을 갖춰서 금융당국에 등록하고 감독과 검사를 받고 있는 반면에 이 유사 투자 자문 업체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면 금융사가 아닌 건가요? 네, 금융사가 아닙니다. 아하. 금감원에 내가 유사 투자 자문업을 할 거다. 이렇게 신고만 하면 누구나 유사 투자 자문 업체를 차릴 수가 있습니다. 물론 금감원의 검사도 받지 않고요. 네. 그런데 투자 자문 회사가 따로 있습니다. 정식 회사가 있는데 굳이 이렇게 관리 감독이 안 되는 곳을 네. 그 투자자들이 이용할까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정식 투자자문회사에 많은 돈을 내지 못하는 분들은 작은 정보라도 돈이 될까 이제 귀를 쫑긋 세우시잖아요. 네네. 무료니까 케이블 경제방송에서 주식 종목 추천해주는 것들도 유심히 보시고요. 이 케이블 경제방송에 나온 전문가들은 방송을 통해서 종목 추천을 해주고 구체적인 정보를 더 알고 싶으면 어디로 오면 된다. 이런 네.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경우가 덜어 있습니다. 그럼 투자자들은 아무래도 TV에도 나오고 한 전문가들이니까 신뢰를 하게 되고 또 어디로 오라고 하면 그쪽으로 가기도 하고요. 네, 아무래도 투자할 마음은 있고 또 전문가들이 TV에서 나와서까지 얘기를 하니까 신뢰할 수밖에 없겠죠. 네, 이렇게 다수의 이제 투자자들을 모집을 해서 카카오톡 채팅방 이런 데 이제 초대를 해서 무료로 정보를 주는 척하면서 유료 회원으로 가입을 시키는데요. 이렇게 회원 가입을 하신 분들이거나 아니면 주위에 이런 분이 있다고 들으셨으면 주목하셔야 합니다. 네. 저희 CBS가 이런 유사 투자자문업체 내부 직원을 취재한 결과 이런 일련의 행위들이 일종의 바람잡이고 허위라는 게 확인됐습니다. 네. 운영자들이 마치 투자자인 것처럼 이제 컨셉을 잡고 실제 투자자들에게 내가 이 전문가 말을 따랐더니 얼마의 수익을 냈다. 이렇게 가짜 후기나 댓글을 조작했다고 합니다. 조작한다. 네, 내부 직원 A씨의 말 들어보시죠. 확고하게 좀 컨셉이 갖춰져 있는 운영자가 A란 필명으로 들어가서 막 품절을 환불할까 고민이어야지 막 이런 거 얘기하면은 저도 그런 고민했는데 쭉 들어보니까 그래도 결국에는 수익이더라 이렇게 하면서 계속 그런 역할을 하고 제가 한 아이디를 한 10개를 들어가요. 제가 정해온 컨셉 잡혀있는 걸로도 대답을 해주고 결국 유료 회원으로 이렇게 가입을 시키는데 가입비는 그러면 얼마나 되나요? 업체에 따라 다르지만 월 100만 원 이상이라고 월 100만 원. 네. 그만큼의 가치가 있나요?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약속했던 수익은커녕 종목마다 손실인 것을 확인하고 회원가입비 환불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유사투자자문 업체들은 그렇지만 환불을 차일피일 미루거나 자기들이 만든 약관을 보여주면서 환불을 해줄 수 없다. 이런 대답을 내놓기도 하고요. 그렇다면 이런 업체에 대한 피해 어느 정도입니까? 네, 부당이득 금액이 2013년부터 올해 8월까지 무려 213억 원에 달합니다. 네. 이 피해 신고 건수는 2012년도에는 200건이 채 안 됐는데요. 올해만 8월까지 5천여 건 가까이 접수됐습니다. 8달 동안. 네네. 네. 그럼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문제 해결을 찾기 위해서 금감원 같은 곳에 갑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앵커께서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게 금융사처럼 보이니까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하는데요. 문제는 금융사도 아닌데다가 근거 법안이 없기 때문에 딱히 금감원도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네. 겁니다. 금감원 자산운용검사국 김효희 팀장입니다. 각각의 어떤 이제 약관을 계약을 맺으면 약관 규제법 또는 이제 광고라든가 그런 걸 할 경우에는 이제 광고법 그런 식으로 각각 개별법에 따라서 정도가 받을 수밖에 없어서 민원 처리하는 과정에서 위반 혐의가 보이는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경찰에다 수사기관에 통보를 하거나. 이런 피해 사례들이 지속적으로 늘어나자 금감원도 8월에 소비자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우선은 투자 판단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는 것, 이거 명심해야 하고요. 업체가 추천한 주식에 투자해서 손해를 입어도 민사상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데 있어서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점도 기억해야 합니다. 네. 개인 차원 말고 실질적으로 어떤 규제 수단은 없습니까? 이 유사투자자문 업체들은 정식 투자자문업체와 달리 1:1 투자자문을 할 수 없고요. 투자를 해준다고 돈을 받는 것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런 불법 행위 발생할 경우에는 금감원 유사투자자문 피해신고센터에 신고해야 하고요. 환불이나 이런 피해보상 문제는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절차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유용한 정보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홍영선 기자였습니다. 공항 소식 알아봅니다. 이지영 씨가 전해드립니다. 네, 화요일 아침 곳곳으로 안개가 짙은데요. 전국 공항 중에서도 청주와 광주, 여수, 사천, 울산, 무안 공항 등이 안개로 시정이 짧습니다. 청주와 광주 공항에는 저시정 특보도 발효 중인데요. 청주 공항의 아침 비행기들 지연 운항이 예상됩니다. 광주 공항은 그나마 상황이 조금 나아서 정시 운항에 큰 지장은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서울에서 광주로 가는 첫 편은 오전 9시 40분에 있습니다. 김포 광주 노선은
서울은 좌석 여유가 있고요. 김포 제주 노선은 오늘도 대부분 예약이 다 끝나서 자리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오는 28일부터는 대구공항에서 일본 나리타 공항을 오가는 신규 노선이 운항되고 30일부터는 일본 가고시마를 오가는 노선도 주 3회로 새롭게 운항되니까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광정보였습니다. 이어서 날씨 알아봅니다. 기상청 김수진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네, 오늘 아침 안개와 미세먼지가 뒤섞이면서 시야가 뿌옇게 흐려있고 공기질도 좋지가 않습니다. 특히 현재 경기 남부권과 충북 중부권, 충남 북부권을 중심으로 초미세먼지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오늘 경기 남부와 강원 영동, 대전과 세종시, 충남과 전남 제주권을 중심으로는 종일 대기질이 나쁨 단계를 나타낼 것으로 보여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까지는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많겠고요. 오늘 전국이 가끔 구름만 많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다만 제주도는 낮 한때 비가 조금 내리겠고 또 동풍이 영향을 주면서 오늘 밤부터 내일 사이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가 다소 내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낮부터는 찬 대륙 고기압이 확장하면서 당분간 예년 이맘때보다 좀 더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오늘 낮 최고 기온 서울 20도를 비롯해 원주와 청주, 광주, 대구 19도의 분포로 어제보다 좀 더 낮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였습니다. 10월 16일 아침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CBS